안녕하십니까. 세부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각문법 사전의 구조와 탐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시각사전이라고 한 게 있었죠. 비전 딕셔너리. 그거를 뜻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시각문법으로. 그래서 비주얼 그래머 딕셔너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1, 2, 3차원에서 모양 표현들의 속성의 공통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양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생성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3차원 모양의 생성 및 표현을 위한 파라메터는 이렇게 12가지가 있었습니다. 생성 모양 기술 표현에 있어서는 XC, XE, XT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방향을 나타내는 거는 XD, XP, XO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변형하고 구겨짐 같은 것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는 XB, XS, XW 그 다음에 움직임하고 연속성 이런 걸 나타내는 거는 XK, XR, XN 이것이 이렇게 12개가 있었습니다. 이 12개만 가지면 모든 모양과 움직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1차원 또는 이제 2차원의 클래스를 표현할 때 설명을 드렸던 4C라는 게 있었습니다.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컨투어, 커베처, 그 다음에 카메라 이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와 이 3차원을 나타내는 이 12개의 파라미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n차원의 모양은 n-1차원의 모양을 익스트루드 시켜서 얻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1차원인 선은 이렇게 0차원인 점을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시키면 즉 그으면 뽑아낸다는 거죠. 익스트루드 시키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직선과 곡선이 섞인 어떤 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면 이러한 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단 선이 여기서 보시면 선이 이렇게 파란색 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파란색 선 이거 XC죠. 컷이나 이제 크로스 단면인데 그거를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E자 모양이나 Z자 모양 같은 식으로 끌어내면 이게 두께가 일정한 이런 면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사각형 같은 면을 만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에지를 끌어내면 실제로 이제 저작 도구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로 잡아서 이 오른쪽 선을 마우스로 잡아서 쭉 끌어내면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포물선 같은 모양을 가지면서 끌어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 녹색의 홀을 아크를 이쪽으로 뽑으면 이게 쭉 늘어나게 되는데 선택을 그러니까 옵션을 이게 이렇게 포물선 같은 게 아니라 직각으로 직선으로 뽑는다라고 옵션을 주고 뽑으면 이런 식으로 뽑혀집니다. 이거는 3차원인데 3차원에서의 XC 크로스는 이렇게 약간 좀 어두운 사각형이죠. 이거를 오른쪽으로 뽑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을 위쪽으로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사각형을 정사각형을 이쪽 위쪽 수직 즉 위쪽으로 이렇게 뽑아 올린 건데 꼭 피라미드처럼 이거를 이렇게 약간 좀 줄어들면서 뽑혀라라고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옵션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뽑으면 약간 줄어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물체를 만들고 나면은 그 물체를 공간상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물체를 공간상에 배치할 때는 크기, 위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이 위에서 만든 거를 이런 거는 이제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공간상에 배치해서 실질적인 즉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물체를 만드는
것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스탄스라고 하죠. 즉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거는 클래스, 이거는 이제 인스탄스가 되는 건데 인스탄스로 만들 때는 기준 좌표가 필요합니다. 즉 기준 좌표가 있지를 않으면은 어떠한 크기, 위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런 기준 좌표는 아주 크게로 봐서는 지구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경도, 위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나 방향도 전부 다 이 방향도 이제 남극하고 북극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의 기준 좌표는 그랬을 때 기준 좌표는 결국은 지구에 있어서의 기준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여기서 똑같은 이런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고 그거를 여기 이제 기준 좌표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배치를 하는데 이러한 크기가 이게 각각 다 다르죠. 하지만 모양은 다 같습니다. 결국 이 모양이 같다는 거는 결국 클래스가 같다는 뜻이고요. 그거의 기준 좌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에 여기를 이 구간을 100%로 잡았었죠. 그래서 이 100%로 잡은 구간을 기준축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 내에 있는 한 변을 기준 좌표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이 물체들 밖에 어떤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가정을 해서 이 카메라 좌표 잡듯이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준 좌표는 결국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카메라 좌표의 X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차원 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모양하고 이러한 모양은 크기하고 클래스인 경우에는 크기하고 방향 위치가 제각각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합치려면은 이 어떤 기준 좌표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크기가 크고 이게 크기가 작고요. 이거는 이게 크기가 크고 이게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각각으로 이제 노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서 붙일 때 어떤 기준 좌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작 도구에서는 보통 이 저작 도구를 펼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이제 캔버스가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떤 메뉴판들이 있습니다. 그 메뉴판들 자세히 보시면 거기 사각형, 원삼각형, 다각형들 다 있고요. 원뿔도 있고요. 원통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마우스로 푹 잡아다가 즉 어떤 이런 모양이 있었다고 메뉴에 이런 모양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쭉 뽑아다가 캔버스에다가 올려놓고 크기와 그 다음에 이 회전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일단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어떤 이러한 메뉴를 또 끌어다가 크기를 조정해서 이쪽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메뉴에 있는 거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캔버스에 있는 이러한 그 모양들은 전부 인스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차원 경우에 있어서는 이 모양을 이러한 이 사각 기둥 비슷한 거죠. 그거에서 이러한 위에서 이런 원통을 붙인 이런 모양을 만들고자 할 때는 여기 사각형이 윗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그 동그라미를 위로 쭉 뽑아내면 실제로 저작 도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뽑아내면 이쪽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뽑아낼 수도 있죠. 뽑아내면은 이게 쭉 따라 올라오면서 여기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도장 같은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각 기둥을 밑에다가 놓고 메뉴판에서 이 원기둥, 즉 녹색의 원기둥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놓으면은 이거 두 개는 한 몸 끌어냈으니까 한 몸체로 붙어 있지만
이거는 두 개가 각각의 다른 물체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사실 각각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몸체로 만들기 위해서 3D맥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웰딩이라는 어떤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웰딩, 즉 용접이죠. 용접을 시키면은 이게 하나의 물체로 되는 그런 저작 도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 2차원 클래스에서의 40 파라미터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 2차원 클래스에서 XD에 해당되는 것은 컨투어하고 커베처의 속성이었죠. 이렇게 여기서 동심원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를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서 이 두 개의 선 사이에 해당되는 아크들을 보면은 이 아크들은 모두 컵의 척값이 같습니다. 즉 컵의 척값이라는 게 여기하고 이 두 선 사이에 이렇게 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각하고 이 각은 같죠. 근데 이 각은 방향은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다가 이만큼 휜게 되겠죠. 그래서 곡률은 이 각이 됩니다. 이 각은 이 각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의 모든 이 아크들은 전부 곡률이 즉 커베처가 같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컨투어 값들은 다르죠. 이게 이거보다 확실히 컨투어가 길죠. 하지만 클래스로 보면은 이 아크 자체들은 모두 같은 클래스입니다. 이것도 100%, 이것도 100%, 이것도 100%. 하나씩 끊어서 생각을 할 때는 전부 컨투어는 100이죠. 커베처는 예를 들어서 60으로 전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클래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 위치, 회전에 모두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래스가 크기, 위치, 회전이 모두 정해지면서 어떤 실체가 되면, 즉 아까 저작 도구에서 캔버스로 끌어낸다고 그랬죠. 실체가 되면 그것을 바로 이제 인스턴스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이때 필요한 것이 크기, 위치, 회전의 기준을 잡아주는 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준축, 카메라 축인데 저작 도구에서는 결국 뭐냐면 캔버스 축이 카메라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차원 클래스에서 XP와 XO에 해당되는 것은 카메라 속성이었습니다. 이 카메라 속성은 카메라 좌표에 X축을 표시했었고요. 이는 아까 이 사과 같은 이 모양을 만들 때 설명드렸듯이 클래스 플러스 클래스를 할 때 크기, 위치, 회전을 결정해주는 어떤 기준축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카메라 좌표는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좌표, 즉 여기에서 이 카메라 좌표만도 어떤 형태가 없지만 이 좌표만도 형태가 없는 하나의 클래스에 해당됩니다. 그때는 컨투어나 커베처 속성이 모두 생략된 그냥 카메라, 뭐 얼마부터 얼마, 이 속성만 하나만 가지면 이거 자체가 카메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클래스, 즉 이게 메뉴판에 있던 어떤 모양만 갖고 있는 거죠. 모양만 갖고 있는 클래스가 어떤 뭐 기준축 카메라 좌표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캔버스 좌표든지 여기 상에 올라가서 크기, 위치, 회전이 정해지면 이거는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클래스인 경우가 두 개가 붙어서 두 개가 결합을 할 때는 이제 기준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결합될 수가 있고 이게 결합하는 방식은 크기, 위치, 회전에 따라서 수많은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축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기준축은 아까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 결합하고 난 다음에 기준축을 없애버리면 물론 여기 그냥 놔둬도 되는 거죠. 놔둬도 되는데 기준축이 플로팅이 되면 즉 어떤 기준축이 즉 이 기준축 X축이 상위 좌표에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는 지구 좌표라고 말씀드렸죠.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고정이 안 되고 그냥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메뉴판에 이게 이런 모양이 메뉴판에 들어간다. 그럼 이 인스턴스가 다시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 좌표에 고정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따지면 뭐 지구 표면에 고정했다고 하면은 지구는 은하계에 고정이 돼 있죠. 태양계에 고정이 돼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에 고정이 돼 있고 은하계에는 뭐 어떤 어디 또 고정이 돼 있을 겁니다. 우주라는 어떤 좌표상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주는 또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또 모르죠. 그러면은 우주 자체가 플로팅이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도 클래스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구좌표 경도 위도를 따지지만 뭐 저작 도구에서 그림 그릴 때 지구좌표를 씁니까? 그냥 클래스 좌표를 쓰는 거죠. 그 클래스 좌표는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느냐?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눈이 보는, 즉 우리 눈에 고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컨투어와 커베처를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칼라라는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면을 잡고 즉 세그멘테이션 된 면들을 다 잡고 그 면들의 각각을 컨투어와 커베처를 계산해 본 예인데요. 편의상 이렇게 색깔별로 나와 있는 이런 알파벳마다 번호를 붙이고 여기서 1, 2, 3, 4 번호가 되어 있죠. 그 구간에서의 값들을 클래스, 컨투어, 커베처의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이 아래에서 보시면 이 커베처의 값들을 여기 각각 다 더하면 이게 360도, 이거 다 더하면 360도, 이거 다 더하면 360도, 이것도 360입니다. 하나의 그 클로스드 컨투어, 즉 면이죠. 그 폐쇄 곡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폐쇄 곡선을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은 전부 360도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를 보면은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R이죠. 이게 레드 코너인데 포인트죠, 포인트.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직선, 그 다음에 하얀 것도 직선.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아크죠. 이렇게 쭉 돌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8개가 이렇게 계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여기서부터 쭉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네 번째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쪽 클래스 생성의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 물체의 면들이 섞여서 합쳐지거나 또는 배경과 혼동된 형태로 2차원 면들이 잡힌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이 마름 목골의 어떤 그러한 그 형태고 이거는 이제 직사각형 같은 형태고 이거는 이제 육각형 같은 형태인데 여기만 이제 잘린 거죠. 배경 이게 여기서 이 아래 물체에 이게 가려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온전한 면들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상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온전한 클래스로 이거를 바라보면은 절대로 이거를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 클래스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쪽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부 실러블 단위로 잘라야지 되겠죠. 그래서 전부 이거를 실러블 단위로 한번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라본 겁니다. 잘라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RF가 있죠. RF를 작은 RF 크기서부터 쭉 적용을 해가면서 이 화면 전체를 전부 이렇게 스캔하게 되는 겁니다. 스캔하는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상에서는 이게 스캔이 되지만 사람에서는 전에 이제 어텐션 주의를 한다고 그랬죠.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눈하고 눈, 코, 입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눈동자의 동선을 나타낸 적이 있었죠. 그거 이제 결국 이제 주의하는 순서인데, 즉 어텐션하는 순서인데 우리가 어떤 쪽을 먼저 어텐션을 하느냐, 그거는 약간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아직은 거기에 대한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뭔가 좀 눈에 띄고 색깔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색깔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좀 눈에 띄는 모양이거나 이런 쪽을 먼저 주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주시되는 포인트에 작은 RF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RF가 여기서의 이제 비주얼 알파벳이죠. 이 실러블이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이것부터 찾아 나가는 겁니다. 투비와 나투비처럼.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RF를 점점 넓혀가면서 주변에 있는 문맥, 즉 컨텍스트를 살펴보고 이제 투비와 나투비처럼 이제 뜯어 맞춰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 탐색 과정을 보시면 세그멘트된 각각의 면들에 대해서 컨투어와 커베처를 구했죠. 그래서 RF를 주시된 어떤 그런 포인트에 놓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화면 전체를 스캔하다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알고리즘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RF 내에 실러블 두 개의 조합이 이 실러블 두 개의 조합이 비주얼 그래머 사전에 있으면 RF 크기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키운다고 그랬죠. 키우면서 주변의 실러블들을 추가해서 사전에 있는 단어 수고들과 맞는 방향으로 탐색을 계속한다. 투비와 나투비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물체의 쪽 클래스가 찾아지면 여기서 이제 쪽 클래스는 7번, 8번 같은 경우인데 7번이나 8번이 찾아지면은 비주얼 그래머에서는 7, 8번이 어떻게 클래스로 표시되냐면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머지 짝을 찾아서 찾아보고 그게 발견이 되면은 이제 물체를 특정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이제 탐색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쪽 클래스의 생성 두 번째를 보시면은 가장 간단한 쪽 클래스는 실러블 그 자체이다. 즉 원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는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어떤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 하나의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실러블은 이미 생성된 자체이므로 XC, XE, XT는 불필요하고 XD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XD, XP, XO는 완전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치에 해당되는 거가 기준축이 필요한데 여기 원 실러블은 기준축은 있지만 길이의 기준은 아니에요. 전에 이제 원 실러블의 카메라 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크의 중심에 있는 방향 쪽으로 그렸었는데 이게 원인 경우에는 카메라 축이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여기 중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아크의 중심 여기까지 이렇게 쭉 카메라 축을 잡으면 가장 이제 간단 명료하게 되는데 아크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제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끝점에서부터 끝점까지의 사이를 구할 수도 없고요. 어떠한 이 아크가 기준축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점에서 끝점 사이를 이었을 때 이 방향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완만한 이런 곡선인 경우에는 반지름이 무한정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축은 아크에서는 이렇게 중심 쪽으로 가는 이렇게 거를 길이는 정하지 않고 단지 방향만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아크는 여기서부터 이 양 끝이 전부 직선으로 판명이 나서 아크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라는 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들만 아크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이가 이 컨투어라는 파라메타가 속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러한 초록색 아크가 있는데 이런 어떤 검은색의 물체로 이게 끊겼다. 즉 이렇게 가려졌다 그럴 때 이 아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라고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가 가려져서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대로 된 아크가 아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아크가 아닌 경우로 클래스를 찾으면 클래스하고 미스매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물체가 아닌갑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즉 오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끊어진 아크만 실러블로 찾는 그러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간단한 쪽 클래스는 실럽을 두 개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이원자 분자, 즉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XD는 기준축의 길이에 대한 실러블의 퍼센트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XP는 중점, 그 다음에 XO는 회전 각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XP, XO를 위한 파라메타로 1차원에서는 카메라 대신 이 카메라 속성, 여기서는 전에 카메라 좌표였죠. 이거를 길이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쪽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쪽 클래스에서는 코아디니트, 즉 좌표하고 그 다음에 클락와이즈,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라는 뜻이죠. 이 시계 방향으로 얼만큼 회전했나 되는 속성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 모양을 봤을 때 이 모양에서의 카메라 축은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겠죠. 뭐 두 개가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를 기준축은 하나로 이쪽 방향으로 잡든지 이쪽 방향으로 잡든지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경우의 수를 줄여가면서 조합을 훨씬 간단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양이 보통의 일반적인 실제적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녹색 삼각형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즉 이쪽에 있는 실러블하고 이쪽에 있는 실러블 두 개만 눈에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실러블은 이 크기하고 회전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의 클래스로 매칭이 될 겁니다. 이게 전에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죠. 컨투어는 이렇게 되고 커베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컨투어는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00%로 잡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00%로 잡고 거기에 대한 상대 길이로 계산한 게 녹색은 녹색 아크는 70%, 그 다음에 노란색 아크는 35%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고요. 커베처는 70도 들어가고 80도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이거를 쪽 클래스로 다시 써보면은 쪽 클래스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 대괄호, 이걸 이제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대괄호 안에 엘리먼트로 구성을 합니다. 이 대괄호는 DIO 시스템에서 뭘 나타내냐면 전에 구성품을 나타냅니다. 전에 트리 104라는 거는 뭐 리프 41, 즉 이파리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 몸통 이걸로 쭉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서 대괄호로 표시를 했었죠. 구성품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논커입으로 구성이 되고요. 뭐 이런 식의 구성은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쪽 클래스는 대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준축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이 녹색의 구성 컨트롤 커베처를 쓰는데 커베처는 아무리 회전이 돼도 커베처는 같죠. 그래서 75, 그 다음에 노란색은 80, 이건 같습니다. 근데 컨투어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그 클래스는 기준을 이걸로 100%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70하고 35가 됐었지만 이제는 기준축이 좀 길어졌죠. 그래서 그 길어진 기준축을 100% 잡았을 때 이 녹색은 40 정도가 되고 노란색은 25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요. 이 컨투어하고 커베처가 결국 뭐를 나타내냐면 XD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디멘전이죠. 디멘전하고 디바이드를 나타내는 크기죠. 그 다음에 이 코아디니트 좌표는 여기에 기준, 즉 이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를 위치를 나타내는 이 XP를 나타내죠. 이거가 여기 기준축의 X축으로 보면은 요건 X축 좌표고 요건 Y축 좌표입니다. 그래서 0,0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0,0에 여기가 100,0이죠. 100,0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면 회전을 나타내는 클락와이즈 이게 여기다가 갖다 놓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중점에 있는 즉 그 원의 아크의 중심이죠. 중심에 있는 쪽으로 카메라 좌표 이 기준축을 맞췄을 때
여기서 얼만큼 돌아갔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돌아가서 60도.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돌아가니까 45도 정도.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XO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러블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첫 번째 실러블을 이렇게 중괄호로 써서 첫 번째 엘리먼트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는 이렇게 두 번째 다시 또 중괄호로 싸서 이렇게 두 개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축 방향은 첫 번째 엘리먼트에서 두 번째 엘리먼트의 순서대로 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축 방향은 하나로 정합니다. 이렇게 이 모양은 무조건 기준축은 일로 간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탐색은 다 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일단은 빼고 이쪽 하나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꼭 이렇게 중점에서 중점으로 기준축을 잡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 좌표를 임의로 잡을 수가 있고 임의로 잡으려면은 맨 앞에 이 두 개의 이 아크 앞에 엘리먼트 앞에 카메라 아까 카메라도 하나의 그 클래스라고 그랬죠. 이 카메라의 클래스를 앞에다가 넣어 놓으면 집어넣으면 첫 번째 엘리먼트로서 넣어 놓으면 이게 카메라 좌표가 이렇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쪽 클래스의 생성 세 번째를 보시면 지금까지 두 개로 된 실러블을 살펴봤는데요. 만약 세 개 이상의 실러블의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두 개의 실러블로 이루어진 쪽 클래스를 좌표로 삼고 거기에 상대적인 위치와 회전을 기술합니다. 즉 이러한 면이 있을 때, 이건 면이죠. 면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면이 있을 때, 이거를, 지금 실러블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죠. 이 다섯 개를 두 개씩 잡으면은,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즉, 1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서부터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는 거나 아까 이렇게 가는 거나 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로 가는 게 있죠. 이게 여기 그 클래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로 가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게 있겠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축은 전부 다 하나로 되는데 하나로 잡아야 됩니다.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쪽으로 가고 어떻게 정해도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세 번째에서 이렇게 가고 네 번째에서 이렇게 가는 총 10개의 이런 어떤 그 경우의 가지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한번 보시면은 기준축을 이제 첫 번째에서 끝에 이렇게 가는 걸로 잡고 여기를 100%로 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상대적인 위치와 회전, 즉 여기서 상대적인 위치와 회전은 이렇게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위치로 돼 있고 이러한 상대적인 위치를 전부 다 코딩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모양이 어디가 가려져서 어디만 보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보일 경우가 있고 이거 두 개만 보일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만 보일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러한 그 쪽 클래스를 잡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만 보일 경우에는 이러한 쪽 클래스를 잡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쪽 클래스에 대한 각각의 모든 조합의 경우를 전부 코딩을 해놓고 있다가 그게 맞으면 맞는 거를 따라서 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쪽 클래스를 한번 코딩을 해보면은 카메라 좌표는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카메라 좌표가 없으면은 디폴트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이렇게 중점에서 중점으로 가는 걸로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코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컨투어 40, 컨투어 75, 그 다음에 0,0, 클로와이즈. 이거 쭉 한번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전에는 이렇게 한 바퀴로 이렇게 삥 도는 걸로 면 클래스를 잡았기 때문에 아크라인, 포인트 라인, 뭐 아크라인 이렇게 갔었고, 컨투어 격은 이렇게 됐었고, 허베처는 이거 다 더하면 이것도 360도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커베처는 전부 같습니다. 75, 80, 85, 25, 75, 80, 85, 20, 90, 95. 이거 잘못 적었네. 이게 95입니다. 이렇게 이 커베처는 같고, 그렇지만 이제 컨투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컨투 상대적인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적인 길이는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면이면 그 안에 컬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에서는 컬러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헤어라인이기 때문에 헤어라인은 컬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께가 아까처럼 이제 그 두께가 존재하면은 컬러가 존재하는데 사실 두께가 존재한다는 것은 면이죠. 2차원 면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끈이나 어떤 뭐 그런 거에 분명히 두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 취급하는 거는 그냥 우리의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면이 2차원 면이 있으면은 컬러의 속성을 여기 맨 끝에 넣어도 됩니다. 컬러 얼마 이제 넣어도 되죠. 그래서 이 클래스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이 편리성을 살펴보면은 이게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호환이 됩니다. 변환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탐색의 경우에서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온전체로 보이는 어떤 그러한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색 시에는 쪽 클래스가 편하고 어떤 그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어떤 이미 클래스를 알아서 모양을 알고 있을 때는 그 그림을 그려라.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쭉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편하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그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지 않은 거에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을 먼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 곡선 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이게 툭툭툭 치고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깎인다고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서 싹싹싹 친 다음에 스케치 비슷한 거 한 다음에 거기에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싹싹 이렇게 치는 거, 이게 방향으로 이렇게 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클로바이즈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이제 기울어졌다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쪽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미술 시간에서는 다 미리 우리가 다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수거 클래스를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면들이 결합하면 수거 클래스가 되죠. 그 중에서 기준축을 정해서 XPXO를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축을 기준으로 해서 각 면들의 크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컨트래스트라는 속성을 도입합니다. 컨트래스트는 이제 대비인데 여기서 이제 크기 대비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기준축은 구성면의 축들 중에서 어떤 것도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수구로 정해지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축을 한 가지로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수거 클래스는 면들의 모임이므로 그 면들의 이거는 카메라 좌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즉 선에서는 아까 이 실러블에서는 쿼드니트하고 클로와이즈라는 거를 썼는데 이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면들은 다 각각의 카메라 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방향으로 통일된 카메라 좌표를 갖고 있죠.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좌표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네 개의 면들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수거를 이룰 때 카메라 좌표를 그러니까 기준축이죠. 기준축을 이 100이라는 이 물체의 면의 이 기준축 이걸로 선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1이라는 걸의 기준축으로 선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2라는 걸로 선정할 수 있고 103이라는 걸로 선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축 100% 선정을 했을 때 나머지는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나머지 좌표들은 이 기준축 X 100%에 맞게 다시
XP 위치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XO가 재조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기준축을 1로 잡으면 이거의 좌표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쪽 클래스는 수거에 해당되는 쪽 클래스들은 이거에 해당되는 모든 거를 다 잡아주고요. 다 기술을 하고요. 기술을 하고 나서 이러한 클래스가 고정이 됐을 때 클래스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걸로 통일시켜서 이거 모든 거를 다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일시켜서 클래스에 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기준축은 임의로 가능하고, 즉 여기서는 이제 기준축이 이거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는 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준축은 꼭 이렇게 x 직각좌표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극좌표로 잡아도 됩니다. 기준축, 그러니까 반지름에 해당되는 극좌표에서 X축은 똑같지만 그 X축을 중심으로 해서 360도 돌아가는 극좌표로 잡아도 됩니다. 사실은 원래 극좌표로 잡는 게 더 편리합니다. 회전을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극좌표를 X축을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극좌표도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100을 기준으로 여기서도 수거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카메라라는 어떤 이러한 옵션이 없으면 이 맨 앞에 있는 엘리먼트 이게 기준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100 이게 100인 경우에는 컨트래스트가 이건 당연히 자기 자체니까 100이죠. 그 다음에 카메라 좌표는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0,100이고요. 컬러는 화이트. 두 번째 101번은 컨트래스트. 이게 뭐 크기가 이 기준축의 길이가 같죠. 이거하고 같아서 컨트래스트가 100이고 카메라는 이거를 100으로 놨을 때 여기는 한 90에서 100 정도 되는 그래서 90에서 100에서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의 좌표는 X가 145, 이게 100이 넘어갔죠. 145, 그 다음에 Y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크기는 한 90% 정도 되는 거고, 카메라는 아까 여기 90, 100 똑같죠. 똑같은 데서 시작하니 90, 100에서 180, 95로, 180, 95로 가는 거고, 여기 103은 컨트래스트, 즉 120% 정도 되고, 카메라가 40, 60에서 140, 150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장 클래스의 생성을 한번 보시면요. 문장 클래스는 단어 클래스와 수거 클래스들이 서로 조합돼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합들도 역시 각각의 기준축을 카메라 좌표 삼아서 배치가 됩니다. 조합되는 방법은 수거와 동일하죠. 수거는 몇 개의 면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고 문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면들, 즉 단어들이 이용이 되는 거니까 길이만, 그러니까 개수만 좀 다를 뿐 결국 조합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같은 물체라도 엄청나게 많은 조합들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뇌는 그렇지만 전에 이 두 번째 시간인가요? 병아리 감별하는 예를 들었었죠. 큰 클래스 만들 때. 우리 뇌는 이 모든 조합들을 모두 상세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가 감별한 병아리의 뭐 털의 상태라든가 걔는 발이 짝발이었어 이런 것까지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를 전부 다 기억하지는 않죠. 단지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속성, 즉 수컷은 약간 털이 많고 놀이끼리 하라든지 어떤 그런 속성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합들의 어떤 속성들만을 전부 if 조건에 넣어서 그것들만을 뇌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네가 여태까지 본 10만 마리의 병아리들의 상태를 전부 그림으로 그려내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모든 조합들의 표현이 가능하지 어서 기억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들의 공통 속성만을 비교 검출해서 그 물체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물체의 속성들을
뽑아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술하면 됩니다. 카메라 좌표는 2차원의 파트 좌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3차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C 파라메타는 쓰지 않고 이제 X 파라메타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게 쪽 클래스가 나오면 거기서 RF를 쭉 이렇게 넓혀가면서 주변의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있는가 없는가를 탐색을 하고요. 그래서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또 파트들을 가지고 이제 또 문장을 또 RF를 더 크게 보이는 거죠. RF를 더 크게 넓혀가면서 정확한 물체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차원으로 넘어가면 RF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이제 3차원 물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각 문법 사전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I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1, 2차원 클래스의 기술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모두 8개의 C, 즉 8C였죠. 이 8C는 이 XCTDPO의 그런 속성들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개의 속성들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1차원에 해당되는 거는 컨투어, 커베처, 코어디니트, 클럭와이즈. 2차원 속성에 해당되는 거는 클래스, 컨트래스트, 캐머라, 칼라. 이렇게 4개씩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에 대한 범위를 살펴보고 자릿수를 정한 다음에 이 속성들의 값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속성들에 대해서 숫자 범위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건 뭐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전부 하나의 저기에 대해서 자릿수에 대해서 5개로 이제 잡아서 여기서는 이제 5자리, 5자리, 20자리, 10자리, 5자리, 5자리, 15자리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값이 없는 경우는 모두 B, 블랭크로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PM,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해상도도 범위는 거기 맞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로 해가지고 이거를 1000%까지 이렇게 나타내지만 이거를 1000%로 해당돼서 하나의 자리를 그냥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보는 물체들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기호가 아니라 알파벳과 숫자만으로 통일 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정도로 허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차원 클래스의 ID를 보시면 이 1차원에 해당되는 4개의 값들을 전부 컨캐터네이션, 즉 다 그냥 연접을 시키는 거죠. 2차원도 이 4개의 파라메타 값들을 다 연접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ID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보시면 앞에서 쪽 클래스의 예를 들었던 게 이거였죠. 그래서 쪽 클래스에 실러블에 해당되는 게 5개가 이렇게 하나, 2개, 3개, 4개, 5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5개를 아이디를 4개의 아이디를 써서 바꿔보면은 이제 이 중괄호에 해당되는 이게 없어지면서 T는 컨투어를 대변하는 겁니다. 여기 T라고 되어 있죠. T 그 다음에 40이니까 00040 그 다음에 커베처는 V로 되니까 V 그 다음에 플러스 0750 그러니까 여기서 999.9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은 없애고 여기 소수점이 밑에가 0이니까 0750 그죠? 75니까 0750 그 다음에 D는 코어디니트 좌표죠. 00000000 그리고 클럭와이즈는 60도. 이것도 역시 각도니까 여기 점은 없애고 60도니까 0600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다 이렇게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는 거고 이 코드가 되면서 곧바로 이거는 아이디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이 실러블에 대한 어떠한 속성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 실러블에 우리가 뭐 네임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이거에 대한 뭐 어떤 것들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내가 이러한 모양을 몇 날 며칠 뭐 어디서 봤다. 뭐 팬 그러면 뭐 2022년 몇 월 며칠에 봤고 뭐 도쿄에서 봤고 이거 다 여기다가 이제 이걸 아이디로 해가지고 적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 의미가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시멘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죠, 기억. 기억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원의 예를 보면은 2차원에서는 이제 클래스 네 개가 이제 아까 예에서 네 개가 합쳐졌을 때 클래스는 100번, 101, 102, 103이 있는데 네 개의 파라메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클래스가 100인데 이 클래스 100이라는 거는 우리가 워드 아이디로 정한 겁니다. 이거의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워드 아이디는 우리가 100번으로 정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정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로 일렬로 나열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다음에 자기가 채택한 시스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유의미한 어떠한 그러한 아이디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는 여기서 보면은 S로 표시가 되니까 S00100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어디 있죠? N은 컨트레스트죠. N은 컨트레스트 여기 있네요. 컨트레스트가 뭐 이거 똑같이 100%, 100%, 90%, 120%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은 카메라니까 카메라 좌표를 4개씩 이렇게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트, 칼라는 파이트인데 여기 칸이 부족해서 이 파이트를 따로 떼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RGB는 255, 255, 255인데 00255, 0025, 0025 이렇게 되겠죠. 근데 모타로 RGB가 세 자리면 되는데 이렇게 5자리까지 확대를 했느냐? 이거는 칼라를 나타내는 거는 RGB 말고도 YCBCR이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 소수점까지 막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를,까지 나중에 커버하는 걸로 해서 5자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워드 아이디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이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워드 아이디는 어떻게 그냥 설정해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계획은 비주얼 워드 클래스 아이디는 기존 워드넷 이게 워드넷이라는 게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만든 하나의 그 언어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라는 거를 제일 상위 클래스로 놓고 그거에 밑에서 이제 애니멀, 아티팩트, 그 다음에 내추럴 오브젝트, 그 다음에 피나메논, 뭐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장 큰 부류로 나누고 그것들을 애니멀은 캣, 도그, 피쉬 이런 게 있고 뭐 아티팩트에는 뭐 비클, 뭐 하우스, 뭐 이게 인공물이죠. 아티팩트가 인공물에 해당되는 거는 다 이제 뭐 밑으로 냈고 또 이제 뭐 비클은 뭐 그라운드, 뭐 이렇게 쭉 모든 거가 뭐 이제 뭐 수상 비이클 그죠 뭐 이제 공기로 가는 비이클 뭐 땅으로 가는 자동차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갈래갈래 나누고 거기에 대한 뭐 반대말 뭐 비슷한 말 그다음에 이거의 뜻 그다음에 이거의 뭐 사용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작업인데 이게 보통의 우리가 보는 뭐 영어 사전, 영영 사전 같은 웹스터나 뭐 그런 거, 옥스포드 이런 사전하고는 또 전혀 다른 하나의 사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DB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를 이거를 또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만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언어 인식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게 원어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거하고 이거는 짝이 안 맞는데 같이 붙은다거나 그런 오류를 막으려다 보면은 이게 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이 워드넷이라는 거를 참조를 해가지고 이거는 안 맞고 이거는 맞고 이런 거에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런 분류라는 거가 영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분류를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모든 언어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쓰는 어떤 그러한 그 오브젝트, 우리 눈에 띄는 오브젝트들이 거의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그거의 작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언어들마다 뭐 특색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별개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뇌를 연구를 하고 이제 이러한 쪽을 하다 보니까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4개 국어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미국에서는 MIT에 좀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제가 북경하고 상해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제 직업상 관련이 많은 고 출장도 많이 가고 그래서 뭐 일찍부터 했었고, 불어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적인 이런 특성을 보면은 이러한 거가 약간 좀 삐껴나는 게 있죠.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본 중국어, 그러니까 제가 본 언어들 중에서 가장 좀 신기하면서도 참 재미있었던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는 예를 들어서 영어는 굉장히 좀 시스템적인 랭귀지죠. 그러니까 언어 중에서 가장 포멀한 쪽에 가까운 게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라는 게 이제 독일의 그 지방에 살던 앵글로 색선족이 중국의 영국의 용병으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눌러 앉아가지고 앵글로의 앵글로 색슨의 앵글로가 이제 잉글리시가 된 건데 워낙 이제 선조가 이제 독일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단어들이 많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프랑스 단어하고 영어 단어 보면 한 50%가 같아요. 발음만 다르지. 그래도 가장 이제 시스템적인 그게 이제 영어인데 영어나 한국말이나 이제 그런 책을 놓고 그 뭐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3분의 1로 팍 줍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 뭐 성조도 있지만 성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언어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그 중국어는 앞에 주어 개념보다는 이제 그 주어가 아니라 주제, 자기가 뭐를 하겠다는 거를 앞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도사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언어가 다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말도 좀 일반적인 생활에서 조사를 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너 밥 먹었니? 이러지. 너는 밥을 먹었니?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문 닫았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 중국어에 있는 거하고 이제 한국말에 있는 거가 상당히 이제 순수 우리나라 한국말이라는 것도 중국어를 하다 보면은 중국어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중국어는 굉장히 간결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어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막 흐트러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좀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어에서 이 중국어는 주어 자리에 가장 자기가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거를 앞에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니까 뭐 생선 먹었다 그럴 때는 뭐 츠윌러 이렇게 되지만 생선이 앞에 오기도 합니다. 위칠러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자기가 원하는 즉 생선 먹었어. 우리나라도 그렇죠. 생선 먹었어. 생선을 먹었어. 을을 이제 조사 자리에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오기도 하고 주어 자리에 오기도 하는데 뭐 생선이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생선이 뭘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황이 생선이 뭘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적인 거를 가지고 어떤 그 문맥상의 어떤 그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가 이제 중국어기 때문에 그런 문맥상의 의미를 반영을 해서 언어를 심플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를 다 빼다 보니까 그게 3분의 2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그 뜻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문법 체계를 세웠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참 재밌고 독특하고 신기하다 이렇게 좀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이러한 언어들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약간은 이걸 수정을 해야지 되기는 되겠지만 뭐 그런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닐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체계를 잡으면서 워드넷이 이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워드넷의 코드가 있습니다. 각 단어나 이제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다른 것도 이 다른 언어도 이 코드에 맞춰 놓으면 세계적으로 어떤 그 번역을 한다든가 통역을 하고 그럴 때 상당히 어떤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체계를 어떤 이러한 모양, 쉐입에 대해서도 만국 공통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하나의 그 모양을 맨 위에 놓고 유니버설한 어떤 그런 모양을 맨 위에 놓고 그게 이런 식으로 대별을 좀 한 다음에 이게 원이 있고 삼각형이 있고 뭐 이건 사각형이고 이건 오각형이고 이렇게 각형으로 나눈 거죠. 이 각형으로 나눴을 때 이 삼각형 같은 경우도 뭐 등변 삼각형, 뭐 대칭 삼각형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거는 뭐 원에서 뽑아낸 거, 이거는 안에서 이제 들어간 건데 마이너스죠. 결국 커베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어떤 그런 속성들을 이용해서 전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이 먹힌 거고 이거는 직사각형이 먹힌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사각형 같은 경우도 이것도 먹힌 경우, 이거는 뭐 튀어나온 경우, 이거는 뭐 곡선으로 된 경우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가 있어서 그걸 전부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어떤 하나의 그 비주얼 워드넷을 만든 다음에 형태의 어떤 특징과 속성들에 따라서 즉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100번, 101번, 102번, 103번들의 어떤 그러한 저거를 이 코드를 그러니까 아이디죠. 워드 클래스의 아이디를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문법 사전의 구성 세 번째를 보면 그럼 이제 워드 클래스를 어떻게 탐색을 할 거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RF를 늘려가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실러블 개수를 이제 그 세면서 그 비주얼 그래머 딕셔너리에 등록되어 있는 모양과 맞춰보면서 그거를 이제 탐색을 한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 쪽클래스는 영역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원소와 같은 것을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실러블 클래스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RF상에서 어떤 이런 실러블 n이라는 게 먼저 발견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실러블 1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RF를 넓혀가다 보니까 여기 이 RF상 SN1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있으면 이 SN이라는 거의 실러블 1 실러블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 발견될 수 있는 게 비주얼 그래머 딕셔너리 상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거는 SN1이 있을 수 있고, SN4가 있을 수 있고, SNN이 있을 수 있고, 뭐 수없이 많은 게 짝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근데 SN1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게 포인터가 이거는 이쪽으로 가라라고 투비와나 투비처럼 이쪽으로 가라라고 명명이 여기 이제 포인터가 아이디가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만약 SN4면 일로 가고 SNN이면 일로 가는 거고. 그래서 SN1으로 가서 이거 두 개가 있을 때 여기 보니까 SN1까지는 다 똑같고 다시 세 번째를 보니까 SN3 이게 3이라는 게 발견돼서 SN13 이 된다 그러면 SN13은 이제 1로 가고 SN18은 이게 18이니까 1로 가고 이건 1로 가고 이건 1로 가고 1로 가고 1로 가고 쭉 이렇게 이제 가라라고 쭉 그 사전에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실러블 클래스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쭉 가다가 n실러블 클래스까지 쭉 이어가다가 하나의 면이 구성이 되면 워드 클래스 이거구나라고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가려지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온전한 게 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n실러블 클래스를 통해서 일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통법으로 일로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초클래스를 탐색을 하는 겁니다. 투비와 나트비처럼. 그래서 여기에 맞게 있는 거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걸로 사전상에서 보니까 이걸로 추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따라서 쭉쭉쭉쭉 찾아가다가 나중에 전체적인 어떤 거를 봤을 때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렇게 막 찾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걸로 나오고 이러한 과정을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그려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푸른색에서 녹색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돌고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반대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러 클래스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었죠. 이걸 미러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러 클래스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울에서 보이는 경우가 를 자기가 이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동물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이게 나구나라는 거를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와가지고 머리를 박고 이제 이렇게 부딪혀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 이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새라고 인식을 하고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새를 공격하려고 날아가다가 머리가 부딪혀서 죽는 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그렇죠. 그래서 동물 중에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이게 나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코끼리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코끼리가 사람들이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뇌가 지능이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코끼리나 원숭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동물 중에서 사람을 제치고 코끼리의 뇌가 제일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코끼리의 뇌가 부피가 제일 큰데도 사람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게 사실은 맨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능이라는 거는 뉴런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뉴런의 개수의 커넥션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지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커넥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뇌는 아마 그 사람보다 그렇게 많은 커넥션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하는가 봅니다. 물론 전에 침팬지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지능이 좋다고 그러죠. 그 침팬지를 알파벳을 가리키면 걔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험이 나온 게 있는데 결국은 환경의 요인이 아니냐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를 못하는 게 치명적이죠. 동물들은. 그래서 침팬지가 사실 이제 DNA 유전자 하나 때문에 사실은 성대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되면서 이제 침팬지하고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구분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발생학적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침팬지가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있다면은 지능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사실은 언어하고 그러니까 이건 여담인데 어떤 학자가 사람하고 갓난아기하고 침팬지를 동시에 같이 키워왔답니다. 어릴 때서부터. 그랬더니 초기에는 침팬지의 지능이 더 빨리 진행이 된대요. 사람이 늦답니다. 근데 이제 언어가 발달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이제 훨씬 더 빨리 이제 발달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언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모양이나 모든 그거를 다 그렇게 언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언어는 모양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언어죠. 굉장한 로지컬한 언어입니다. 수학도 하나의 언어, 그거 완전히 100% 포멀한 언어죠. 그리고 언어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마다 포멀의 종류가 다르고. 근데 이제 시각적인 언어는 없습니다. 물론 뭐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뭐 HTML이나 그걸 마크할 랭귀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뭐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인간이 어떤 그림이나 그런 정보를 저쪽으로 전달해주는 그냥 0101로 그냥 비트와이즈하게 전달해 줄 때 필요한 어떤 모르스보 같은 그런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거를 만드는 필요가 있다고 절대적으로 있다. 만국 공통인 어떤 그러한 그 비주얼 언어 이거를 만드는 거가 굉장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좀 여담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미러 클래스 때문에 여담이 나왔는데 미러 클래스라는 것도 자기가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탐색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거 그러니까 거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 이렇게 미러 클래스가 있는 거고 물론 뭐 아래 위가 바뀐 수직이 바뀐 것도 있고 이건 미러 클래스는 좌우가 바뀐 거지만 수직이 바뀐 것도 탐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수직이 바뀐 거는 잘 그렇게 탐색이 많이 안 됩니다. 우리 그 뇌에서 그래서 어두운 데서 얼굴을 뒤집어 놓으면 그게 얼굴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하여튼간에 좌우 클래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시각문법 사전의 구성의 4를 수거 문장 클래스를 보시면 이제 워드 클래스들이 탐색되면 그저 유의미한 조합들을 시각문법 사전에 등록을 하고 탐색을 하고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습이 된 거니까 다시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완벽한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뭐 저작 도구에 아까 말씀드린 저작 도구에 있는 위에 메뉴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실상을해서는 이렇게 이게 마스크로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원밖에 안 보이죠. 이게 뭐 망원경 같은 걸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 가운데가 다 이제 빠져서 결국 이제 초클래스로 따져보면 이러한 것들이 초클래스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추측을 해 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분석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초클래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문장 클래스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이제 물체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그 중국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컨텍스트 문맥 즉 주변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어는 이 문맥 가지고 거의 절반을 다 그냥 의미를 다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어하고 좀 다르죠. 영어는 한 문장만 딱 써도 그게 이제 뭔가를 금방 이제 100% 이 기다아니다가 나오는데 중국어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각 문법 사전에 등록 유무를 대조를 해보면서 가능한 워드 클래스를 찾은 다음에 수거 문장 레벨로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은 수거 문장이 이렇게 이거다라고 판명이 되면은 여기서 안 보였던 그런 것까지 전부 이렇게 자기가 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꿔버리고 나면은 거기 소속된 단어를 다 알게 되죠.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그러니까 어떤 이 뒤쪽에서 일단 픽스가 되면은 앞쪽도 다 메꿔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각 목표 사전의 구성 5번째. 그래서 언어와의 연동이 있습니다. 이게 형태를 지나서 의미와 기능의 단계로 넘어가면은 버브넷이나 프레임넷 등과 같이 어떤 그런 의미나 기능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것들과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걸 그냥 쓸 수는 없고 비주얼로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버브넷은 뭐냐 하면은 이 버브넷은 콜로라도 대학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언어들의 동사죠, 동사들에 대해서 그거의 패턴, 이게 쓰여지는 패턴하고 그 패턴의 목적어에는 어떤 형태의 목적어가 오고 어떤 종류의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떠한
도구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쓰고 이런 거를 전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캐럴 컷 더 브레드. 그러니까 이 캐럴이 이 빵을 잘랐다는 거죠. 이게 페이션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목적어가 아니라 이 목적어가 여기서 페이션트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션트가 이제 환자라는 뜻이죠. 결국 이제 당하는 사람,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자고 에이전트는 이제 그 행하는 이제 주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요. 캐럴 컷 더 브레드 위더 나이프. 위더 나이프 인스트루먼트 결국 도구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캐럴 컷 앳 더 브레드. 그 빵을 자르려고 했다. 이런 거죠. 자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페이션트라는 거 역시 이것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태고 위더 나이프는 이거 도구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브레드 커스 이즐리. 이거는 굉장히 그 빵을 쉽게 잘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드버브는 이제 이 저거를 부사를 나타내는 건데 이때는 페이션트 당하는 놈이 앞에 온다 이렇게 페이션트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the knife cut the bread. 그러니까 the knife 저게 이 브레드를 잘랐다. 이게 인스트루먼트가 앞에 오는 이런 표현도 있다. 이런 건데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떤 그런 거에서 영화에서도 이렇게 아까 저기 중국어에서도 뭐 추위러 위추러 이렇게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도 걔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뭐 자기네들끼리 막 쓰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뭐 전혀 안 맞는 경우도 몇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고 이제 포멀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중국어는 포멀한 경우도 이제 그렇게 약간 좀 느슨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 버브의 동사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다 이거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의미, 뜻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부 언어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캐럴 컷 더 브레드하고 캐럴 커렛 더 브레드하고 분명히 차이를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나요? 이렇게 언어적으로 자기가 이건 페이션트고 이건 뭐 에이전트고 이렇게 해서 알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캐롤이 어떤 사람이 자른 거하고 이 자르려고 하는 어떤 동작이 머리에 그려지면서 그 비주얼리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주얼리 어떤 그러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코드, 즉 비주얼 랭귀지가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는 표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기계에 준들 기계가 뭐 의미를 알아먹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전부 비주얼리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기능이 나온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프레임 넷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이제 그 하나의 저건데 이게 이 프레임 넷이 어떠한 그 동작상의 그 어떤 순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이게 목적은 뭐고 그 다음에 원인은 뭐가 되어 있고 또 결과는 이거를 향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그 과정을 중시하고 과정에 대한 이유와 결과물을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용법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임플로이먼트 스타트 그러면 이제 그 고용이 시작이 돼서 임플로이먼트 컨티뉴가 되고 계속이 되고 임플로이먼트 끝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프로세스가 임플로이스 뭐 시나리오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상태에서는 뭐 being employed 고용된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얻어서 being employed 고용된 상태가 지성이 되고 하이어링 저게 되죠. 고용된 상태가 되는 거고 계속 되다가 퀴팅 이게 그만두면은 사표를 내면은 파이어링 이제 해고가 되는 어떤 그런 단계별로 다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적어놓은 어떤 그런 겁니다. 이것도 전부 말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말로 적어놔가지고 그거를 뭐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 거지만 그거를 말로써 어떤 뭐 디파인이라기 비슷하게 이제 그런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거를 어떤 고용을 해보고 자기가 그거를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한번 경험을 해보면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해서 그냥 비주얼리 기억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용이라는 것을 전혀 한번
경험해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이 프레임넷을 찾아보면은, 아, 이게 디플로이먼트라는 게 어떤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탐색 과정의 요약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 뉴럴 네트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쪽 클래스를 탐색하는 거나 뉴럴 네트 상에서 커넥션으로 이어지는 거나 결국은 같은 과정인데 중간에서 패스가 약간 누락돼도 이제 쪽 클래스의 조합이 그쪽밖에 없다면 그쪽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쪽 클래스를 이제 그 까만 선으로 가서 이게 쪽 클래스들이 쫙 이어져서 명 클래스가 나오고 명 클래스가 인식이 돼서 다시 이제 또 파트 클래스하고 이제 그게 또 다 합쳐져서 조합이 돼서 물체 클래스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이제 그 비주얼 그래머 딕셔너리에 기입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컴퓨터 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하는 DIO 시스템에서는 이게 비주얼 그래머 딕셔너리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뇌에서는 이렇게 전부 뉴런들의 커넥션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커넥션이 돼서 그거의 웨이팅 팩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뉴럴 네트고 그게 비주얼 그래머 딕셔너리에 알파벳으로 적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언어 인식을 하고 있는 뭐 아마존의 알렉사라든지 뭐 굉장히 많죠. 누구 뭐 그러니까 음악 틀어줘 그러면 틀어주는 그런 거가 전부 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뉴럴 네트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자율주행에서 쓰는 뭐 사람을 인식하고 그러는 거는 알고리즘으로 하기에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뉴럴 네트라는 딥러닝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뉴럴 네트로 구성하는 방법하고 DIO 시스템처럼 알고리즘으로 구성하는 방법하고 알고리즘 즉 컴퓨터상에서의 그 다음에 뭐 x는 10, 그 다음에 if x가 10이면 뭐 y는 50 이런 식의 어떤 그 코딩 즉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쭉 가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하나로 유니크하게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체가 온전하게 비치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은 전부 다 이 가려진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가 이렇게 가려진 게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는지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려진 이거를 가려줘도 그래도 우리 뇌는 아주 뭐 정확하게 인식을 하죠. 이 인식하는 메커니즘이 왜 그러냐 하면은 비주얼 그래머 딕셔너리 같은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이거를 위쪽으로 쭉 가서 뜯어 갖다 올려다 보면은 수보가 뭐 이것도 후보가 될 수 있고 이것도 후보가 될 수 있고 이것도 후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봤을 때는 후보가 이제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몇 개가 가려져 있어서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서 뜯어 맞춰 보니까 이거더라. 이거밖에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고 이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아니더라. 이렇게 판단이 날 수가 있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점점 정보가 많아지고 RF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거로 판단이 되면은 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강력한 피드백을 아래쪽에 보냅니다. 이렇게. 야, 이거야. 이쪽으로 몰아. 신호를 이쪽으로 몰아.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그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이거를 강력한 피드백을 보내서 이쪽을 어떤 이 신호를 모아서 이쪽을 강조해주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메커니즘을 어떤 그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드백 메커니즘은 어떤 그 컨트롤, 그 제어의 메커니즘에서 아주 가장 핵심을 이루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고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죠. 그래서 이 포지티브 피드백은 뭐냐면은 야 신호를 내 쪽으로 다 모아 점점 더 좀 크게 해 이런 게 포지티브 피드백이고
네거티브 피드백은 야 아니 이쪽은 신호를 점점 죽여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거를 신호를 죽여 이러는 거를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 피드백이 이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애를 교육을 시킬 때, 이게 사실 애 교육을 왜 나오냐면은, 이 뉴런의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육되는 과정을 뇌에 적어 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내가 이거를, 아이들이 잘한 일을 하면 칭찬을 해줘서, 칭찬을 받으면, 이쪽으로 점점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같은 경우는 나쁜 일을 하면은 야단을 쳐야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쪽 나쁜 일에 해당되는 거가 점점 이제 커넥션이 끊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크는 과정을 쭉 거치면서 뇌가 이제 지능이 계속 이제 높아져 가는 건데 사실 컴퓨터로 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죠. 그래서 일일이 사실 사람이 그거를 다 해줘야지 되는데 그 해주는 과정이 결국은 비주얼 그래머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과정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고 한쪽은 죽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사실은 이 피드백 되는 거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리전, 즉 LGN 같은 그런 리전에서는 이쪽 눈에서부터 입력되는 신호가 20%, 피드백되는 신호가 8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드백되는 신호가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쪽으로 몰아가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신호를 더 크게 해주는, 즉 자기가 듣고자 하는 신호를 듣고 싶은 어떤 그러한 작용이 이러한 기제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어떠한 좀 안 좋은 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러한 쪽으로 가는 이유가 이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잡음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는 인식이 잘 못하는데 사람은 그래도 다 인식을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나서 막 머리를 이제 굴리다가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말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뽑아내다 보면은 이 포지티브 피드백이나 네거티브 피드백이 잘못 걸려가지고 전혀 이상한 건데 나는 분명히 이거를 들었어라고 믿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러한 기제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초클래스 탐색 방법 및 시각문법 사전의 구성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 2, 3차원 클래스를 이루는 파라메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성, 배치, 변형, 모션의 X 파라메타죠. 이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1, 2차원에서의 생성, 배치에 대한 것은 8개의 C 파라메타가 있었고 id는 그 값들을 컨캐터네이션, 즉 연접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쭉 클래스를 기본으로 해서 화면으로부터 어떻게 물체 탐색을 하는가 하고 탐색된 쭉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각문법 사전을 만들어 가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 탐색은 RF 범위를 넓혀가면서 주변의 쭉 클래스들 중에서 시각문법 사전상의 유의미한 조합들을 찾아나가는 과정, 즉 투비와 나투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체들의 일부만 보고도 전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쪽 클래스의 덕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피드백 회로를 구성하고 있고 이 또한 역시 시각문법 사전의 역할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뇌는 뉴럴 패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경로만 있고 그것은 언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코드, 즉 언어로 변환이 됩니다. 그 이전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전부 형태나 그 어떤 개념으로밖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은 메모리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소에 해당되는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DIO에서는 이 아이디를 모양들의 속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유의미하도록 만들고 또 만들 예정입니다. 간단한 쪽 클래스 코드는 꼭 학습시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웬만한 거는 우리가 그냥 코딩해도 됩니다. 그냥 코딩해서 탐색하면은 그게 이제 탐색이 되겠죠. 물론 이제 탐색하는데 뭐 1도 단위로 탐색을 한다. 그러면은 뭐 진짜 컴퓨터가 엄청난 버든이 걸리겠죠. 그래서 탐색을 할 때는 뭐 오더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좀 러프하게 그렇게 좀 탐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작 도구처럼 이제 우리가 그림 저작을 해주면 그림을 그려주면 자동으로 쪽 클래스를 생성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만들 것이고 물론 이게 DIO 시스템이죠. 이 DIO 시스템이 하나의 어떤 그 저작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DIO 시스템은 일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 저작 도구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서 어떤 쪽 클래스를 생성하는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저작 도구도 굉장히 유용하게 될 거고 앞으로도 뭐 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